생각에는 뭐 시장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냥 솔직 토크로 말씀드리면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주식시장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긴축 환경을 맞을 때 제가 자기 증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랠리가 끝나자 뒷바닥은 어디냐. 한경글로벌마켓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 퇴근길을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과 2022년 자산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2021년 증시를 핵심 키워드 5개로 정리를 해봤는데 2022년 증시 자산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를 좀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가장 먼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빠른 경기 정상화?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세인데 2022년 경기 정상화는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오미크론이 좀 걸림돌이 되겠죠. 감기처럼 전파율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조금 한숨 돌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치료제도 나오고 국가별 긴급 승인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 통제될 수 있다라는 쪽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랠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랠리 이후에 진바닥은 언제냐 궁금증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조금씩 이제 조금 둔화된다면 정책은 남고 바이러스는 조금 사라지는 해가 2022년이 아닐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이유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다든지 산업단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해서 이 실업이 개선되는데 고용이 개선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을 멈춰버리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이걸 과학의 힘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 시스템에 어떤 훼손도 없었고 대규모 산업단에서의 구조조정도 없었기 때문에 고용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 상태입니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 같고요. 약효가 계속 남아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경기는 뭐 빠른 정상화가 아닐까. 2022년에 오미크론은 사라지고 정책은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경기 확장 국면은 원래 증시에는 호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년 증시를 내다봤을 때 내년 증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거는 뭐가 될까요? 금리 인상인가요? 아니면은 달러 강세인 건가요? 어쨌든 통화 정책이 긴축 강도가 빨라지면서 올해까지는 이제 시장 금리도 조금 안정되고 차분하게 움직였지만 내년도에는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뭐 지난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내년에 3번, 뭐 후년에 3번, 또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8번 지금 0.25가 이제 상단이니까 미국 금리에 그러니까 뭐 한 2%대 초반대가 아니겠습니까? 2023년 상반기면 그러니까 2%대 초반의 기준금리라면 10년물 금리는 조금 더 긴 호흡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 올라도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2%를 넘길 것 같거든요. 올해는 다행히 1.5%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2%를 돌파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솔직 토크로 말씀드리면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는 정상화되고 확장이 계속되면서 재작년에 풀었던 유동성 효과는 계속 잔존하고 유동성이 확 순간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재정정책도 만만치 않게 내년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풀리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이나 요소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공급 차질 요인 뭐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돼도 인플레가 좀 붕 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긴축의 강도가 좀 시간표가 빨라지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는 뭐 시장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라는 쪽에 사람들이 놀랄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주식시장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생각해 봤을 때도 이 금리 인상이 갑자기 튀는 게 항상 그 증시의 불안 요인이었는데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겠네요. 자연스럽게 핵심 키워드 두 번째로 넘어온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마도 금리 인상이겠죠. 2022년에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직전의 금리 인상 시기였던 2016년에서 19년에 대자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리포트에서 쓰신 게 있는데요. 이때 코스피와 미국 증시는 각각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말씀하셨나요? 테이퍼링 논의가 됐던 게 2013년이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된 게 2014년이었고 그다음에 첫 금리 인상의 방아쇠를 당긴 게 2015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두 번째 금리 인상은 아마 1년 지나서 2016년부터 올렸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준이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빠르게 왔고 연준이 좀 지각 통화 긴축을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지각생이죠.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연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3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3월에 끝나면 바로 그냥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 3, 6, 9, 12 4번 인상할 수도 있고 굉장히 템포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보수적으로 봐도 6, 9, 12 내년 3번 정도는 인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2014년 통화정책의 테이퍼링 초기 그리고 금리 인상 초기에 해당되는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그리고 특히 적극적인 통화 긴축을 한 2017년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테이퍼링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폭돼 있을 때 막상 테이퍼링을 시작했을 때는 뭐 조금 시장이 안정감을 찾았는데 그 직전까지는 시장이 되게 좀 불안정했거든요. 그리고 이머징 통화도 약했고 특히 신흥국 주식이 조금 약세를 보였고 달러가 좀 강했고요. 네, 이런 통화 정책의 어떤 신드롬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지금 바로 2014년 혹은 2017년 정도에 해당되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가. 크리스마스 랠리가 끝나자 짐바닥은 어디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한 2주 전에 정용태 IBK 리서치 센터장님이랑 인터뷰를 했었을 때 내년도 이제 금리 인상의 방법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연준이 물가 연동 부채를 덜 사주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뭐 하든 안 하든 실질 금리는 인상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근데 인플레이션이 내년도에는 어쨌든 올해보다는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진 레벨이 연준의 통화 긴축의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근원 PCE 물가 2%를 넘는 그러한 수준에서 지금 물가를 관리하는 방식, 실질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전개될지는. 하지만 금리 인상은 어쨌든 본격화되는 게 내년이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자산시장 전략을 짤 때 이 핵심 키워드 세 번째로는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평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전 세계 부채 문제가 다 아는 얘기지만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부터 올해까지의 상황이 전 세계 금융 완화가 한 번도 못 가본 굉장히 적극적인 중앙은행들의 금융 완화였고 내년도부터 말씀 나눴듯이 그걸 언와인딩, 걷어들이는 이제 시기라면 이것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분명한 거는 안 가본 길은 안 가본 길인데 예를 들어서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혹은 뭐 12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비교를 했을 때 돈을 풀고 다시 걷어들이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국면과 올해 내년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부채 레벨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올라와 있고 특히 신흥국 부채는 통계가 잡힌 이후로 최고치고 2015년보다 지금 굉장히 수직 상승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신흥국 전체가요.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정도를 넘어섰거든요. 부채 비율만 따지면은 3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효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3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러니까요. 코로나와의 전쟁이었었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융위기 때 풀린 돈에서 옥상옥으로 지금 부채를 더 얹었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GDP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부채가 자기 증식을 합니다.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증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통화 긴축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 가본 길이라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긴축 환경을 맞을 때 전 세계가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이런 그 부채 경제가 어떻게 내성을 갖고 버틸 거냐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채의 주체하면 정부, 기업, 민간이잖아요. 네. 초유의 정말 양적 완화로 정부 부채가 급증했고 기업 부채는 사실 중국의 헝다 사태로 이제 벌써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 부채가 수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채의 위험이 터진다면 무엇이 도화선이 될까요?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는 내년도에 잦은 소음에 시달릴 것 같고요. 지금 터키라든지 브라질 뭐 이런 남미 국가들, 그 저개발 국가들이 국가 부채 비율이 높고 당연히 이제 비기축통화국이죠.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자국 금리를 올리고 또 경기가 나빠져서 악순환이 되는 측면에서는 이제 일부 신흥국과 저개발국이 내년도에 조금 고통을 받는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중국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업 부채가 문제인데 헝다가 한 24조 달러의 부채를 내년도에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 높은 기업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국가의 부담은 건설이나 부동산 쪽에 이제 지방 정부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면서 부동산 경기가 거시경제의 어떤 성장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만만치 않게 역풍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시스템 리스크, 뭐 금융시장에 어떤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를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한다든지 활력이 떨어지는 부채 문제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준율을 계속 인하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 양공 작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경제의 활력이 둔화 이게 좀 리스크 요인일 것 같고요. 한국 가계 부채는 전 세계에서 좀 돋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좀 진지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한국과 좀 글로벌 밸류체인에 미칠 악영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내년도에는 저는 부채 문제가 좀 소음이지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이다 이렇게 떠오를 가능성은 낮고 반면에 이제 세계 경기가 꺾일 때 내년을 지나서 2023년, 4년도에 만약에 경기가 조금 냉각 속도가 좀 빠르고 경기가 좀 급격히 냉각된다면 그때는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엉키잖아요. 경기가 위축되면. 그래서 빚이 많은 가계, 기업, 국가가 더 고통스러운 해가 될 텐데 그거는 뭐 내년도에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자산시장 전략을 짤 때의 네 번째 핵심 키워드 뭘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차별화? 극심한 차별화가 올해도 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차별화로 가는 게 아닐까? 제일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정상화였는데 이 정상화가 결국에는 양극화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차별화가 더 심화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K자 해용 경기에 이제 뭐 그런 양극화,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국가 간 또 기업 간, 산업 간, 신흥국과 선진국, 선진국 안에서도 혹은 신흥국 안에서도 K자형 상단에 위치한 그룹과 하단에 위치한 그룹의 격차가 내년도에 좁혀지기보다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사실은 거대한 메가 트렌드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해야 될 자산과 피해야 될 자산이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내년 전체를 놓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한 2, 3년간의 투자 플랜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혁신 성장주가 기술주라는 표현도 있고 빅테크라는 표현도 있고 빵이라는 표현도 비슷합니다만 뭐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될 거고요. 뭐 2차 전지,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뭐 이커머스, 게임, 한류, NFT 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혁신 성장에 가까운 그런 코드잖아요. 이런 산업들이 주도주로 입지가 강화되는 해가 2022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가 경기 확장기인데 경기 확장기에는 소비가 늘지 않습니까? 소비가 어떤 쪽으로 느느냐 보면 랩탑이라든지 모바일 기기를 코로나 때 미리 사기 때문에 연말에 그래서 소비가 주춤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뭐 내년도에 신상품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더 다양한 AI 기반 자율차 뭐 이런 것들이 추세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이제는 전기차 끝났고 자율차 끝났다 이렇게 전개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메가 트렌드다 이런 쪽이 그러면 뭐 반도체 수요도 늘 거고 비메모리 늘 거고 또 2차 전지도 필요할 거고 뭐 AI 또 데이터 센터 더 지어야 되고 또 5G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에서의 차별화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주식을 산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뭐 빵이라든지 제2의 빵이나 뭐 제3의 빵 뭐 다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쪽
그쪽 계열에서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피해야 될 업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에너지 원유죠. 그다음에 원유 기반의 석유화학, 정유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되나요? 아무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유가가 한 뭐 90불, 100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그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혹은 그 에너지 자체를 좀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은 급격히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경기 확장의 막바지 국면, 레이트 사이클에서는 의외로 이런 쪽이 미리 주가가 떴고요. 실제로 경기가 성숙기에 들어가면 조금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 보면은 정부가 어디 돈을 많이 쓸 것이냐를 네. 또 언급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좀 섹터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각자 도생 모델, 서로 이제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는데 좀 몰입해야 되는 그런 거친 환경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 교육제보다는 비교육제, 유형제보다는 무형제 쪽이 국가의 입김이 조금 더 세졌지 않습니까? 중국도 뭐 국영제에서 지금 신경제로 넘어가는 국가 개조 작업, 리스트럭처링의 논년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정부가 이렇듯 환경, ESG,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관련된 섹터, 통신망, 데이터 센터, 물류, 자율차 주행 환경, 차세대 통신망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의 테마도 이런 쪽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쪽에서 저는 내년도에 바이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이오가 나쁘지 않은 거는 올해 백신으로 뿌려놓은 인상 데이터가 많아서인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건 경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퀘스천을 던져준 게 코로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바이오 신약에 대한 더 가속적으로 진행될 전 세계 노령화. 전 세계 노령화가 작년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향후 2050년까지 뭐 한 7억 명이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엄청난 전 세계 고령화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신약 개발이라든지 프로세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캐시플로우가 좋아진 제약사들, 빅파마들의 신약 개발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감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FDA나 이런 유럽 식약청 같은 데서 이런 그 신약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형 자산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과 주도력이 더 거세진다는 게 하나의 트렌드라면 본격화되는 게 이제 내년이라면 저는 뭔가 이게 무형 자산 특히 인터넷 이런 거는 다 민간 주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구글 먼트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구글이 정부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가 빅브라더가 돼서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근데 각국 정부가 정말 피할 수 없는 혁신 성장의 트렌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 정부가 지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헤게모니를 놓치면 국가가 몇 년이 힘들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지금 중국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도 산업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이러한 혁신 성장 기업, 차세대 성장 기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필요한 산업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2022년에 자산시장 전략을 짤 때 네 번째 키워드로 차별화를 꼽아주셔서 얘기 중인데요. 이 차별화라는 게 결국에는 국가별로 봤을 때는 내년은 당연히 선진국, 그것도 미국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년도가 2020년 3, 4월 이후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요란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금을 좀 마련해 놔야겠네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 연말에 좀 올라가 있는 하지만 수익률은 차하면 마이너스가 수두룩한 이제 그런 좀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시장이 저희들을 뭐 들었다 놨다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반기에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 때문에 말씀 나눴듯이 하반기에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이전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조금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시장을 좀 예상해 보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선진국 증시가 궁극적으로는 위너가 될 거다. 라는 생각이고 과거 경기 확장기 때는 경기가 신흥국 쪽으로 확 번지면서 신흥국 전체가 오히려 주가 수익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 인도 이런 국가의 수익률이 높았는데 신흥국이라고 다 쩐 건 아니고요. 신흥국 안에서도 되게 차별화가 좀 심했습니다.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럼 신흥국 중에서도 올해는 인도와 대만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어디가 좀 좋을까요?
네, 좀 밸류에이션상 인도, 대만은 조금 내년에는 차분해질 것 같고 중립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국도 좀 중립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한국도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 중반 이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는 저는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신흥국 중에서는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은 올해 좀 좋았죠. 내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내년에도 좋을 이유가 있나요? 인도, 대만은 좀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끼는데. 베트남은 뭐 프론티어 이머징인데 좀 다른 나라랑 다르죠. 시가총액도 늘지만 GDP도 늘고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도 앞으로 100%를 향해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억 인구를 가진 국가가 내수 소비가 굉장히 크고 인구 구조가 신흥국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젊죠. 네. 그리고 모바일 인구가 대부분이고. 전 세계 생산 기지가 이제 중국에서 좀 베트남 이런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더 강화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반사 이익을 많이 누리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다. 여기서 좀 이제 선택해야 될 자산과 좀 피해야 될 자산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핵심 키워드를 좀 꼽아주세요. 위험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해가 아닐까. 뭐 위험 관리 항상 잘해야 되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변동성이 좀 클 거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해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 키워드를 위험 관리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코스피 한국 증시의 위험 요인 그리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의견 여쭙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년만 한정된다면 들었다 놨다 이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성은 뭐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어느 해나 약하냐 뭐 과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변동성은 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변동성은 누구에게는 뭐 위험이지만 누구에게는 또 기회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한국 시장이 올해 IPO가 너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20조 이상 이루어졌는데 개인들이 67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해 조금 약해지고 수급 공백을 맞고 있는데요. 이 수급 공백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금리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외국인도 조금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못 사고 개인들도 관망하고 올해 무겁게 상장된 주식이 내년도에 증시의 무게로 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위험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내년도 게임의 초점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변동성 클 줄 알았더니 없네 이러면 뭐 다행이지만 만약에 클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 이제 돈을 잃고 하반기에 아무리 좋은 장이 와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좋은 장을. 어쨌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게 왔을 때 반발장만 조금 앞서 행동해도 오늘 방송을 좀 기억하시고 그 친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외로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남들보다 조금만 반발장만 앞서 행동해도 조금 돈을 적게 잃거든요. 적게만 잃어도 그 다음에 좋은 장이 왔을 때 살릴 수 있습니다. 기회를.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변동성 위험 관리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하면 사실 1월부터 6월까지 되게 길잖아요. 어떤 걸 보고 좀 이 액션을 반발짝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뭐 시장 금리라고 봅니다. 금리가 좀 쟁걸음으로 움직이면 국내 금리든 해외 금리든 미국제 10년물을 좀 잘 봐야 되겠죠. 금리가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약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 금리로는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거든요. 실질 기준금리도 마이너스고 실질 장기금리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금리가 생각보다는 빨리 움직이면 올라가면 그만큼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내년 3월에 사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이 더 이상 자산 매입하는 게 중단된다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치고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10년물 국채는 더 빨리 반응할 수도 있는 거네요. 더 빨리 반응하고 3월 FOMC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FOMC는 이제 오미크론이라든지 또 치료제라든지 동절기를 넘어가면서 내년도 1분기의 어떤 경기 지표를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3월 중순이면. 그래서 3월 통화정책에서 내년도 혹은 2023년까지의 통화정책 스케줄이 조금 바뀔 텐데요. 많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주식시장은 주식을 들고 있는 것도 불안불안하고 안 들고 있는 것도 불안불안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주식 장기 투자하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연말 끝자락인데요. 정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한가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조금 더 차분하고 안정적인 신중한 투자를 하면서 투자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